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만히 계실 때 마음이 가장 편하신가요? 아니면 밖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시나요? 이 질문에 잠깐 멈칫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시름시름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으면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반대입니다. 집에 하루 이틀만 박혀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라도 나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집이 천국인 분과 밖에 나가야 살 것 같은 분. 오늘 우리는 둘 중에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지 그 답을 끝까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집이냐, 밖이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기운을 얻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혼자 있을 때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나야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두고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면 오히려 진이 빠지고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면 며칠은 집에서 푹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야 충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으면 금세 지루해지고 까닭없이 외로워집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함께 밥을 먹고 동호회에서 어울릴 때 비로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집에 며칠 있으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이신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편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유난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건강할 수 있고 둘 다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질이 아니라 그 기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건강과 직결된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강 요소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고 또 하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담배나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안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지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일찍 건강이 무너질 위험이 거의 1.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마치 천천히 식어가는 방처럼 기능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만 계속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그렇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면 하체 근육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을 경우 단 일주일만 해도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쉬어도 금방 돌아왔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게 안 돌아옵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몇 배는 힘듭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걸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문턱 하나를 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다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게 그냥 멍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길로 자리에 눕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계셨는데 바로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자리에 눕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전하려고 한 행동이 가장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자리에 눕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고 그게 결국 우리 자식들의 어깨에 얹히는 짐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아끼고 살아왔는데 말년에 가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럼 무조건 밖에 나가야겠구나. 집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밖에 나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나가면 안 나가느니만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집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는 것은 우리 몸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그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첫째, 집에만 있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둘째,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 나가는 것이 왜 또 다른 함정이 되는지. 셋째, 집이 좋은 분과 밖이 좋은 분이 각각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비밀. 집이냐 밖이냐를 넘어서는 진짜 답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져가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마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가 편한 분들과 사람이 좋은 분들, 이 두 부류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혼자가 편한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 가면 너무 많은 자극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금세 지칩니다. 이런 분들에게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고 떠미는 건 사실 친절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좋은 분들은 자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마음이 채워집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짓누릅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고 우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라고 하는 건 그것대로 또 하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느 쪽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을 잔뜩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충전이 된 느낌인가 아니면 방전이 된 느낌인가? 충전이 됐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필요한 분입니다. 방전이 됐다면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기 기질을 거스르고 살면 평생 헛심을 쓰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편한 분이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모임을 쫓아다니면 몸도 마음도 달아 없어집니다. 사람이 좋은 분이 나이 들었으니 점잖게 집에나 있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가두면 그 안에서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평생 내 마음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는 내 기질에 맞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식들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 손도 잡아주고 집안 경조사에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만 머무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무서운 진실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에만 머무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근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정신 건강까지 함께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며칠을 집에만 있었더니 별다른 일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날들.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사람과 말을 나누고 햇볕을 쬐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이 영양분이 뚝 끊깁니다. 매일 똑같은 천장, 똑같은 벽, 똑같은 텔레비전 소리, 뇌가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우울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 쌓이면 어느새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60대 이후 분들 중에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활발하게 어울려 지내는 분들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거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외로움이 마음의 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판단력, 그러니까 머리가 흐려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안 쓰면 녹습니다. 마치 오래 안 쓴 자전거에 녹이 슬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을 떠올리고 적절한 말을 골라야 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뇌에게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면 이 머리 운동을 통째로 안 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의 자료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까지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리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머리가 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픽 쓰러지면 차라리 알아차리기라도 할 텐데 이건 너무 서서히 진행돼서 본인도 가족도 한참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한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신호를 알아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병들고 무너진다는 말이냐? 집이 편한 게 그렇게 죄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 이영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마치고 물러나신 분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천성이 밖으로 나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누가 부르지 않으면 굳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정년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라, 다들 한마디씩 하셨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걱정이죠. 그런데 이영희님은 남들 말처럼 집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작은 텃밭으로 나갑니다. 상추며 고추며 직접 가꾸시는데 쪼그려 앉아 풀을 뽑고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갑니다. 이게 사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해도 다리 근육을 끊임없이 쓰게 되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야트막한 산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변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또 다리 힘을 길러줍니다.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습니다. 평생 가르치던 분이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에도 푹 빠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립니다. 평소 부엌 일은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손수 반찬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내놓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내신 지금 이영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교단에서 계실 때보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밤에 잠도 푹 주무십니다. 체력은 예전보다 오히려 좋아지셨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건강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영희 님이 건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하루하루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하면 혼자 있어도 됩니다. 단 집에 있어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손을 놀리고 다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우리를 살리는 보금자리가 됩니다. 만약 이영희 님이 정년 후에 그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다리 힘은 빠지고 우울감은 쌓이고 건강은 무너졌을 겁니다. 똑같이 집에 있었는데 무엇을 하며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가 편한 분들, 집이 좋은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람들 틈에 끼어 진을 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안에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텃밭이든 청소든 산책이든 뜨개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을 쓰고 손을 놀리는 일을 매일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고 우울감이 쌓이고 머리가 흐려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에 있어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대구의 이영희 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답답한 분들, 밖에 나가야 사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무조건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 잘 풀릴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함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밖에 나가야 사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집에만 있으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무조건 많이 나가야겠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다. 모임은 다 쫓아다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잘못 나가면 안 나가는 이만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주머니까지 텅 비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냥 외롭기 싫어서 아무 모임에나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도 않고 가면 늘 불편한데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입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말을 가려야 하고 속으로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웃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고 집에 와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긴장이 반복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해로운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오래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잠을 설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기운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진을 빼고 병을 얻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외출 자체가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무섭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나 나를 밀어넣지 마십시오. 불편한 자리는 하루 이틀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 안 맞는 1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돈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면 꼭 돈이 들어갑니다. 차를 마셔도 돈이고, 밥을 먹어도 돈이고, 어디 구경을 가도 돈입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매일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주머니가 백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 중에는 정이 많아서 누가 사면 나도 사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얻어먹기만 하는 건 체면이 안 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형편이 빠듯해도 자꾸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몸에 가야 할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말년에 가서 모임 비용으로 돈을 다 까먹고 손을 벌린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는 즐거움이 박탈감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모임에 못 나가고 못 나가니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시되 돈 안 드는 활동을 중심에 두십시오. 공원 산책, 무료 강좌, 복지관 활동, 도서관, 우리 동네 곳곳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잘 찾아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거절을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 특히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누가 부르면 거절을 못합니다. 이 모임도 가야 하고 저 모임도 가야 하고 친구가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몸은 쉬지를 못합니다. 남을 챙기느라 내 건강을 뒤로 미루는 거죠. 사실 우리 세대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한 몸 챙기는 것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 다음에 보자.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 거절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내 시간이 통째로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몸살이 나고 그제야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걸 다 받아줬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마음에도 없는 자리에 끌려다니며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좋은 분들도 이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말 것, 돈에 휘둘리지 말 것, 거절할 줄 알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밖에 나가는 것이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좋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밖에 나가야 건강해지는 걸까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주 생생한 실제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때 무너졌다가 다시 피어난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밖에 나가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2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원래 아주 활달하고 사람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당발로 통하고 어딜 가나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함께 살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겁니다. 자식이 짝을 만나 독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이 텅 비고 혼자가 되니까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활달하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마음이 안 생기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무릎은 안 움직이니까 점점 뻣뻣해졌습니다. 활동을 안 하니 살이 찌고 살이 찌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그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하던 분이 사람을 멀리하게 되니까 더 빨리 무너진 겁니다. 기질은 밖으로 향하는 분인데 삶은 안으로만 갇혀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따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갔겠죠. 엄마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데 자식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따님이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 거요. 그래서 따님은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강좌를 엄마 대신 신청해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나가봐 하면서요. 처음에 이분은 마지못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데 딸이 하도 권하니까 등 떠밀려 나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첫날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나니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지금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구청 수영장에 다니십니다. 복지관에서는 기타도 배우십니다. 60이 넘어 70이 넘어 새로 악기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잔디밭에서 하는 운동까지 새로 시작하셔서 동호회 활동도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아프던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몸도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진다. 이게 바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을 다시 살린 게 뭘까요? 밖에 나간 것 자체가 치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가서 노래를 배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이분을 살린 겁니다. 이게 앞에서 본 대구 이영희님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영희님은 집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머리를 써서 건강해졌고 이분은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서 건강해졌습니다. 장소는 정반대인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마음을 나눴다는 것. 그러니 사람이 좋은 분들, 밖에 나가야 사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서 답답해하며 시들지 마십시오. 반드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단, 그냥 나가서 시간만 때우지 마십시오.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 통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밖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맺으면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무릎이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덜 지게 됩니다. 결국 나가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돈 들여 모임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활동을 찾으면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집이 좋은 이영희 님도 받기 좋은 수원의 그분도 결국 똑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라는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분은 집에 머물러서 또 한 분은 밖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이냐 밖이냐는 사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답을 알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이 좋은 분이든 밖이 좋은 분이든 똑같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들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두 부류 모두 똑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부류 모두가 똑같이 조심해야 할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집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집에 있는 건 괜찮은데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한번 빠지면 다시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집에 있되 절대 누워만 있지 마십시오. 둘째, 텔레비전이나 손전화기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위험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눈만 화면을 따라가는 거죠.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나면 저녁에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셋째, 집에서 가족과도 대화 없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겁니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같이 사는데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나누십시오. 밥상에서라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대화가 우리 머리를 깨우고 마음을 데웁니다. 넷째,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완전히 고립되어 지내는 겁니다.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오랜 친구에게 가끔 안부를 전하십시오.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받기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첫째,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외롭기 싫다고 아무 자리에나 나가면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자리라면 가지 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둘째,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모임이 너무 많아지면 내 삶이 통째로 약속에 끌려다닙니다. 집안일도 못 챙기고 내 건강도 못 챙기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돕니다. 나가는 것도 적당해야 약이 됩니다. 지나치면 그것도 독입니다. 셋째, 나가면 꼭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짚습니다. 돈 안 쓰면 모임에 못 나간 것 같은 그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돈 없이도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넷째,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 좋아하는 분들 중에 거절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결국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돈까지 잃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좋은 분이든 받기 좋은 분이든 이 함정들에 빠지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곳입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는 그 자리입니다.
집에 있어도 누워만 있고 화면만 보면 무너지고 밖에 나가도 끌려다니고 돈만 쓰면 무너집니다. 장소는 정반대인데 결과는 똑같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집이냐 밖이냐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를 살리고 죽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명쾌해집니다. 더 이상 나는 집에 있어서 문제다. 나는 너무 밖으로 도는 게 문제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집이냐 밖이냐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할 일이 있는가?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집이냐 밖이냐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집이냐 밖이냐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할 일이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오늘의 보물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고 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가 그 비밀을 캐내려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고 조사한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약을 먹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이걸 두고 특별한 말로 부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살아있는 이유 혹은 아침에 눈을 떠야 할 까닭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떠야 할 까닭,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건강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텃밭의 상추가 나를 기다리고 복지관 노래 수업이 나를 기다리고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몸이 가뿐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고 또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매일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점점 건강해집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매일 가만히 있고 머리를 안 쓰고 마음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무너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진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같은 나이에도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마음의 목적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게 뭐 거창한 걸까요? 큰 꿈을 가져야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집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물을 안 주면 저 상추가 시들 테니까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밖에서 노래 수업을 듣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오늘 가면 새 노래를 배우니까 나는 나가야 합니다. 손주에게 줄 반찬을
만드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손주가 오니까 나는 부엌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할 일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립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과 손주만큼 큰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야 손주가 자라는 걸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안 됩니다. 손주 결혼식장에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까닭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할 일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정년을 하고 자식이 다 떠나고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분들, 이런 분들은 막막합니다. 평생 일과 가족에 매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시간 앞에 서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수원의 그분도 그랬습니다. 막내 아들이 떠나고 할 일이 사라지니까 무너졌죠. 그러다 노래라는 할 일을 찾으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 일을 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할 일을 찾는 데는 비싼 돈도 특별한 재주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생활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할 일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4가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십시오.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었을 때 좋아하던 게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거나 그림을 좋아했거나 운동을 좋아했거나 글쓰기를 좋아했거나요. 그런데 살다 보니 먹고 사느라 다 접어두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가 좋아하던 걸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수원의 그분도 그랬습니다. 원래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잊고 사셨죠. 그걸 다시 꺼내니까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뭘 할 때 가장 신이 났던가, 그걸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붓을 잡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다시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손이 굳었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서툴러도 됩니다.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우리 머리를 깨우고 마음을 데웁니다. 둘째, 우리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거나 아주 적은 돈으로 온갖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운동도 합니다. 컴퓨터나 손전화기 쓰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받기 좋은 분들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배우기도 하고 돈도 안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 그러니까 돈 쓰는 모임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곳이죠. 집이 좋은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곳에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가 편한 분도 가끔은 사람들 속에서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에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작은 일을 만드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매일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매일 일기를 한 줄 쓰는 것, 매일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일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 해야 하니까 나를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화분에 물 줘야지, 오늘 한 바퀴 돌아야지, 이런 작은 할 일이 우리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특히 집이 좋은 분들에게 이 방법을 강력히 권합니다. 집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집 안에서 매일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의 이영희님처럼 텃밭이든 청소든 요리든 매일 손과 다리를 쓰는 작은 일을 정해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킵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십시오. 이게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을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그렇고 이웃의 적적한 분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텃밭에서 거둔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봉사활동에 손을 보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따뜻한 불이 켜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보람이었습니다. 그 보람을 이제 와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이어가십시오. 그게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기,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하기, 매일 해야 하는 작은 일을 만들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이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네 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또 다른 할 일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 하루가 채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기질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혼자가 편한 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사람이 좋은 분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부터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내 기질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 일이 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걸 넘어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인지, 몸과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왜 할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작은 할 일 하나가 우리 생명까지 좌우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안 쓰면 다리가 굳고 손을 안 쓰면 손이 둔해집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따라서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몸이 멈추니 마음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삶 전체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작은 할 일 하나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이 마음을 깨우고 그 마음이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장소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우리를 살립니다. 집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밖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매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가 편한 집이 좋은 분들의 하루입니다. 아침에는 너무 늦게까지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볕을 몸에 쬐십시오. 햇볕은 돈 한 푼 안 드는 보약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깨우고 밤에 잠도 잘 오게 해줍니다. 아침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나 정해서 하십시오. 설거지든 빨래든 화분 돌보기든 좋습니다. 몸을 쓰는 작은 일이면 됩니다. 대구 이영희님처럼 텃밭이 있으면 더없이 좋고 없으면 베란다에 화분 몇 개라도 두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매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좋은 할 일입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한번 집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가까운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이 산책 한 번이 우리 다리를 그리고 우리 삶을 지킵니다. 저녁에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나 하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손주에게 줄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마음을 나누십시오. 혼자가 편해도 완전히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가느다란 끈 하나는 늘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사람이 좋은, 받기 좋은 분들의 하루입니다. 이분들은 아침부터 나갈 곳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침 운동 모임이든 복지관 수업이든 일정한 약속을 두십시오. 사람이 좋은 분은 나갈 곳이 정해져 있으면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 드는 자리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복지관, 공원, 도서관, 무료 강좌처럼 돈 안 드는 곳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과감히 빼십시오. 나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돕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봉사를 하든요. 그냥 수다만 떨다 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충전이 됩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충분히 쉬십시오. 사람이 좋은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몸이 못 버팁니다. 저녁만큼은 집에서 조용히 몸을 쉬게 해 주십시오. 나가는 것만큼이나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하루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집이 좋은 분이든 밖이 좋은 분이든 하루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을 쓰는 시간, 머리를 쓰는 시간,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 세 가지가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장소는 달라도 이 세 가지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몸을 썼는가, 머리를 썼는가, 마음을 나눴는가? 이 세 가지가 매일 채워지면 우리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건강하게 삽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다 좋은 말인데 나는 못해 하는 분들요. 그 걱정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지실 만한 걱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너무 늦었어.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늦었다는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런데 정말 늦었을까요? 수원의 그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70이 넘어서 기타를 새로 배우셨습니다. 70이 넘어 잔디밭 운동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72 한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정년 비슷하게 일을 놓으셨는데 손이 떨리고 기운이 없어 우울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 권유로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붓글씨요.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가 엉망이었답니다. 그런데 1년을 매일 쓰니 손떨림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글씨를 써주는 게 큰 보람이라고 하십니다. 70이 넘어 새 인생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60에도 40년이 남았고 70에도 30년이 남았습니다. 30년이면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걱정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움직여.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으신 분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면 더 빨리 굳고 더 빨리 나빠집니다. 아플수록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입니다. 아픈 무릎으로 등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다리를 까딱이는 것, 손가락을 쥐었다 펴는 것, 방안을 천천히 걷는 것,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찾으십시오. 내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핵심입니다. 아예 멈추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 걱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돈 드는 게 있었습니까? 햇볕 쬐기, 동네 산책, 화분 돌보기, 집안일, 가족과 대화하기 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도 돈이 안 들거나 들어도 아주 적게 듭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면 돈이 절약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줄고 약을 덜 먹게 되니까요.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돈 버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아끼며 살아왔으니 이런 알뜰한 건강법이 딱 맞습니다. 네 번째 걱정입니다. 혼자라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정말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한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복지관 합창단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 노래도 하고 함께 밥도 드시고 서로 안부도 챙기십니다.
혼자였던 분이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걱정을 짚어봤습니다. 늦었다는 걱정, 아파서 못한다는 걱정, 돈이 없다는 걱정, 혼자라는 걱정. 여러분, 이 모든 걱정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고, 아파도 조금씩 할 수 있고, 돈 없이도 할 수 있고, 혼자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건 사실 이런 걱정들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을 내느냐 마느냐 그것뿐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내십시오. 나머지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모두 정리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리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마무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에서 꼭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할 일을 찾고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집에만 있으면 다리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머리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너지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혈관도 굳어갑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게 오래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움직이면 피가 잘 돌아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안 쓰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피 속에 떠다닙니다. 그게 쌓이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이 당이 근육에서 쓰여 혈당이 떨어집니다. 밥 먹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과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우리 혈당을 좌우합니다. 면역력도 그렇습니다.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보람을 느끼면 우리 몸의 방어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그야말로 온몸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드는 약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바로 체면. 그러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참 중하게 여깁니다. 남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 보이기 싫고 또래보다 늙고 약해 보이는 게 속상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이 체면을 잘 쓰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과 하루 종일 집에서 늘어져 지내는 분, 몇 년 뒤에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은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이 씩씩한데 한 분은 등이 굽고 걸음이 위태롭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10년은 차이가 나 보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분은 모임에 나가면 다들 비결을 물어봅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정정하세요? 무슨 보약 드세요? 하고요. 그럴 때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 당당함이 또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래보다 정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보는 그런 어르신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주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다고 자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체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당해야, 내가 건강해야 가족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자식들 모임에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가고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고 집안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건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리에도 못 나가고 손주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자식들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체면이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에게 건강은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떳떳함이고 우리가 가족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그 모든 걸 지키는 길이 매일의 작은 할 일에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나도 오늘부터 뭐라도 해 봐야겠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할 일을 찾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사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만 틀어박혀 우울하게 지내면 그걸 지켜보는 자식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수원의 그분 이야기에서 따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고 했죠. 자식들은 부모가 시들어가는 걸 보는 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반대로 내가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효도는 자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한 것도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가끔 가족이 우리를 너무 챙기려다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부모 넘어질까 걱정돼서 엄마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가만히 계셔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더 빨리 빠지고 더 위험해지니까요. 그러니 가족과 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건강하다. 이걸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자식들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가족이 우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좋아서 너무 밖으로만 도는 분들은 가족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맨날 모임만 다니고 집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 밖에서 활동하시되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균형 있게 챙기십시오. 자, 이 균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 좋은 분과 밖이 좋은 분을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건강한 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집이 좋은 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편해도 완전히 고립되면 위험하니까요. 가끔은 햇볕 아래 사람들 속에 섞여 보십시오. 밖이 좋은 분도 하루에 얼마간은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쉬지 않으면 몸이 못 버티니까요. 가끔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기질을 중심에 두되 반대쪽도 조금씩은 채우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집이 좋다고 집에만, 밖이 좋다고 밖에만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밥심 하나로 일했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느라 내 한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시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돌볼 때입니다. 그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돌봐야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온 가족에게 퍼집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깁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나를 살리는 할 일로 채워가십시오. 우리 세대만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 힘으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에 앞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만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다음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할 작은 일 하나입니다. 집이 좋은 분이라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볕을 닿음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집안일 하나를 하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돌겠다고 정하십시오. 받기 좋은 분이라면 내일 나갈 곳 하나를 정하십시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무슨 수업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침 산책 모임을 알아보거나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만나자고 전화 한 통 하겠다고 정하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정하고 내일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 그 다음날 또 하나, 그렇게 작은 할 일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우리 하루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일을 기존의 습관에 딱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신다 이렇게요. 세수라는 이미 하는 습관에 물 마시기를 붙이는 겁니다. 또는 저녁 먹고 설거지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이렇게요. 설거지라는 습관에 산책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새 할 일을 붙이면 까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맨 땅에 새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머리를 덜 쓰고도 몸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자, 이번엔 함께 사시는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갈 때 두 분의 기질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집이 좋은데 한 분은 밖이 좋은 거죠. 이러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냐? 왜 맨날 나가기만 하냐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아실 겁니다. 그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기질이 다른 겁니다. 서로의 기질을 인정해 주십시오. 집이 좋은 배우자에게 억지로 나가자고 하지 말고 받기 좋은 배우자에게 왜 그렇게 놔두냐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각자 자기 기질대로 할 일을 찾되 하루에 한 번은 함께하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함께 저녁 산책을 한다든지 함께 밥상을 차린다든지요. 서로의 기질을 존중하면서도
부부의 끈은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오래 함께 건강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누워 있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늘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작은 일 하나를 하면 그날 하루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께 똑같이 권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면 무조건 햇볕부터 쬐십시오. 이 두 가지만 매일 지켜도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 기운도 납니다. 집이 좋든 밖이 좋든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다 작고 쉬운 것들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햇볕 쬐기, 작은 일 하나 정하기, 그 일을 매일 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할 일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깨우고 삶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은 할 일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매일 책 한 권을 읽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면 사흘도 못 갑니다. 그러고는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화분 하나 돌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아서 부담이 없어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화분 하나가 텃밭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것, 이게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둘째, 빠지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어떤 날은 몸이 안 좋고 어떤 날은 마음이 안 내킵니다.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한 날도 있고 몸살이 나서 하루 쉰 날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빠졌다고 다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하루 빠지면 그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영영 못 일어나는 게 아니듯이 하루 쉬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셋째, 작은 변화를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매일 할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졌다든지, 밤에 잠을 더 잘 잔다든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든지요.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요. 이 작은 칭찬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더 하고 싶어지니까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여겼죠. 이제는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작은 걸 해낸 나를 따뜻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넷째, 함께 할 사람을 만드십시오. 혼자 하면 그만두기 쉽지만 같이 하면 오래 갑니다. 산책 친구를 만들거나 복지관 수업을 함께 들을 동물을 사귀거나요. 서로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빠지기가 미안해서라도 계속하게 됩니다. 이건 특히 받기 좋은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혼자가 편한 분들은 멀리 있는 친구와 전화로 서로 확인해 주는 정도로도 좋습니다. 오늘 산책해서 응 나도 이런 짧은 통화 하나가 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렇게 꾸준함의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작게 시작하기, 빠져도 자책 안 하기, 작은 변화 칭찬하기, 함께할 사람 만들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는 삶, 오늘 할 일이 있는 삶,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삶,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정한 작은 할 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로 이어지고 그 내일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남은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모두 모아 가슴에 새기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늘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러다 낮잠을 길게 자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악순환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낮에 있습니다. 낮에 무엇을 했느냐가 밤에 어떻게 자느냐를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이 깊이 들 리가 없습니다. 몸은 안 피곤한데 마음만 답답하니 이리저리 뒤척이게 됩니다. 반대로 낮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밤에 몸이 적당히 피곤합니다. 이 적당한 피곤함이 우리를 깊은 잠으로 데려갑니다. 낮에 잘 움직인 날, 밤에 푹 자는 경험, 여러분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보면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밤에 잠의 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낮에 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햇볕이 또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우리 몸 안의 시계가 다시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정해진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아침 햇볕과 낮의 움직임, 이 2가지가 밤에 깊은 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밤에 애쓰지 마시고 낮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낮에 부지런히 할 일을 하며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낮잠입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망칩니다.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길게 자는 건 피하십시오. 낮잠을 길게 잘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우리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개운한 아침을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때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잘 때 하루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쓸데없는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머리가 더 흐려지고 기억력이 더 나빠집니다. 결국 이것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낮에 할 일을 찾아 움직이면 밤에 잘 자고 잘 자면 몸과 머리가 회복되고 회복되면 다음날 더 잘 움직입니다. 좋은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낮에 안 움직이면 밤에 못 자고
못 자면 더 무너지고 무너지면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낮에 할 일을 하나 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움직여 보십시오. 오늘 밤 잠이 다를 겁니다. 자, 잠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것 또한 우리 건강에 큰 기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무얼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차리고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할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끼니를 대충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리기 귀찮으니까 찬밥에 김치 하나로 때우거나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잘 못 먹으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더 안 움직이고 그렇게 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혼자 드시더라도 밥상을 제대로 차리는 걸 하나의 할 일로 삼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정하고 재료를 다듬고 불을 켜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것.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손과 머리를 부지런히 쓰게 합니다. 대구 이영희 님도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 차리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죠. 먹기 위해 차리는 게 아니라 차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한 밥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 밥상입니다. 된장, 김치, 나물, 두부, 생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이 음식들이 알고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강식입니다. 발효된 된장과 김치는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갖가지 나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가득합니다. 두부와 생선은 우리 근육을 지키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 굳이 비싸고 낯선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밥과 국,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리고 두부나 생선 한 토막, 이 소박한 밥상이 우리 몸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단백질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두부나 계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단백질 한 가지를 꼭 더하십시오. 이게 우리 다리 힘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은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고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먹는 밥상은 그 자체로 마음의 보약입니다. 받기 좋은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십시오.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가끔 음식을 나눠 드십시오. 각자 반찬을 한 가지씩 가져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정도 나누고 끼니도 든든하게 챙기는 일석삼조의 할 일입니다. 집이 좋은 분들은 직접 차린 밥상을 즐기십시오. 내가 키운 채소로 내 손으로 차린 한 끼, 이것만큼 소박하면서도 큰 보람을 주는 할 일이 또 없습니다. 결국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때우면 무너지고 정성껏 차리면 살아납니다. 밥상 하나에도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작은 정성, 작은 할 일,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위험 신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너지는 길로 들어선 건 아닌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눈은 떴는데 굳이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오늘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아침이 잦아지셨다면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손전화기만 들여다보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며칠씩 이어진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굶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는 겁니다. 예전엔 반가웠던 모임도 이제는 나가기 싫고 전화가 와도 받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가 편한 기질과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건 다릅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사람이 싫어진다면 이건 마음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굳고 걸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끙 소리가 나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건 다리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까닭 없이 서글프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는데 자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밤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우울감이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두세 가지 이상 마음에 집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알아차린 게 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무서운 건 너무 천천히 와서 본인은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눈이 중요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나무라지 마시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엄마, 우리 같이 산책할까? 여보, 우리 복지관에 한번 가볼까? 이 한마디가 무너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수원의 그분도 따님의 그 한마디 덕에 다시 피어나셨으니까요. 반대로 이 신호들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만 매일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끔씩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는 요즘 어떤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몸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길을 바로잡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이제 정말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만난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속에 오늘의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구의 이영희님, 67, 평생 학생을 가르치다 물러나신 분, 천성이 집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에만 있으면 큰일 난다고 걱정했지만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집에 있으면서도 매일 텃밭을 가꾸고 뒷산에 오르고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손수 밥상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할 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원의 그분, 72, 원래 사람을 무척 좋아하던 분, 막내 아들이 떠난 뒤 혼자가 되자 무너지셨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무릎이 굳고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노래라는 할 일을 만나 다시 피어나셨습니다. 왜일까요? 밖에 나가 노래를 배우고 수영을 하고 기타를 배우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간 시간을 할 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한 분은 집에 있었고 한 분은 밖에 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집이냐 밖이냐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을 살린 건 똑같았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었다는 것,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마음을 나눴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고민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집에만 있어서 문제야. 나는 너무 밖으로만 돌아서 문제야. 이런 고민은 사실 헛고민입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건강한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아니라고 답하게 된다면 바로 오늘부터 작은 할 일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내내 거듭 말씀드린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우리를 살립니다. 집에 있는 분이 행복한 이유는 집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밖에 나가는 분이 건강한 이유는 나가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가면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집이 좋은 분들은 밖에 나가 진을 빼지 마십시오. 대신 집에서 할 일을 찾으십시오. 혼자가 편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로 채우십시오. 텃밭 하나, 화분 하나, 책 한 권, 매일의 작은 일 하나면 됩니다. 받기 좋은 분들은 집에서 답답해하며 시들지 마십시오. 대신 밖으로 나가 할 일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좋은 그 마음을 외로움으로 가두지 말고 어울림으로 풀어내십시오. 복지관 하나, 모임 하나, 배움 하나, 매일의 만남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을 기억합시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꾸준히 할 일을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미뤄두었던 우리만의 시간이 이제야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시간을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피어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건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야 할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할 일 하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도록 한 번에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핵심만 차근차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기운을 얻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편한 분, 사람이 좋은 분.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저 타고난 기질이 다른 것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느 쪽인지를 정직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고 우울감이 쌓이고 머리가 흐려집니다. 혈관이 굳고 혈당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것도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알아차렸을 땐 이미 한참 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 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돈에 휘둘리면 주머니가 비고 거절을 못하면 내 몸이 상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잘못 나가면 독이 됩니다. 네 번째로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움직여 건강해진 대구의 이영희님, 밖에 나가 할 일을 찾아 다시 피어난 수원의 그분, 두 분은 정반대 길을 걸었지만 똑같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집이냐 바뀌냐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진짜 갈림길입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집이 좋은 분은 집에서 할 일을 찾으십시오. 밖이 좋은 분은 밖에서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루 안에 몸을 쓰는 시간, 머리를 쓰는 시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 세 가지를 꼭 채우십시오. 할 일을 찾는 길도 알려드렸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고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매일 해야 하는 작은 일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것,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비결도 잊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빠지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칭찬하고 함께 할 사람을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도 혼자여도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매일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할 일 하나를 정하고 내일 아침 그 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이야기가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이 좋으신지 아니면 밖이 좋으신지 그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저는 오늘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